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조용히 해. 이제 내가 말할 차례니까. 어머님,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 그럼 내가 2달 전까지 다른 남자랑 같이 살았다는 거? 그건 다 끝난 일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해. 그 사람도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 너는 지금 눈을 감고 듣는 거니? 사진도 받고 카드 내역도 봤잖아. 이 등신 같은 놈. 내 앞에서는 다 정리했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도 그 남자랑 같은 모텔에 들어간 사진이 여기 있다. 어머님, 저 그날은 잠깐 만난 거였고. 너 지금 입을 열수록 너 자신만 초라해진다. 가만히 있어라. 엄마, 제발. 너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널 사랑해서 곁에 있는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해서 내 순진함을 이용해서 붙잡고 있는 거다. 저 진짜 그런 거 아니고요. 너 말고. 아들, 너한테 물을게. 이 사람이 너한테 한 말들 진짜라고 믿니? 난 믿고 싶어. 믿고 싶은 거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달라. 사랑은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해야 하는 거다. 엄마, 나 진짜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사랑에 눈이 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걸까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아들은 도대체 왜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던 걸까요? 무엇이 그렇게까지 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자세한 사연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사는 66살 이정희입니다. 저는 평생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2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분식집은 크진 않았지만 매일 단골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추억도 가득해서 저에겐 참 소중한 공간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2 아들 모두 큰 탈 없이 잘 자라주었고 저도 이제는 조금은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보자 마음먹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큰아들의 결혼 문제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랑한다며 데려온 아이는 저에게 유독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처음에는 그냥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믿기 힘든 일들 끝에 파혼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예비 며느리의 지나친 재산 집착과 결국 파혼까지 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문자로 간단히 안부만 주고받던 아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어요. 웬일이냐? 네가 전화를 다 하고.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돼? 글쎄다. 특별한 일은 없는데 왜? 여자친구 데리고 집에 가려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던 결혼 이야기가 정말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너 정말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응, 엄마.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인사도 꼭 드리고 싶었어. 그래, 알았다. 그럼 토요일에 점심 먹고 오니? 저녁쯤 될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어찌나 분주하던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뭘 차려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나가 갈비도 사고 나물도 사고 전도 부치고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어김없이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큰아들이 또렷한 얼굴의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정갈한 옷차림에 얌전한 인상이었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요. 엄마, 이 사람은 수진이야. 나랑 1년 정도 만나고 있어. 안으로 들이고 자리에 앉힌 뒤 따뜻한 국과 찜을 상에 올렸습니다. 어색함을 풀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내가 직접 다 한 건데. 어머님, 음식이 너무 정갈하고 맛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음식 솜씨 소문났잖아. 회사 동료들도 엄마 반찬 자랑하면 부러워해. 서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예비 며느리가 다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은 혹시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그 순간 젓가락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식탁 위로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도 잠깐 시선을 피했고요. 뭐 그럭저럭 살 만큼은 준비해뒀지. 아, 다행이네요. 요즘엔 부모님들께서도 노후 걱정이 많으셔서 저희 엄마도 늘 그런 말씀 하세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이 쉽게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 자리에서 노후 준비란 말이 나온다는 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머릿속엔 잔잔한 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아닌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점심시간쯤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무슨 일 있나 보죠? 그냥 어머님께 다시 인사도 드리고 싶고 식사도 대접받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혼자였고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너무 잘 먹어서요. 오늘은 제가 과일 좀 사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래요. 들어와요, 어서. 작은 식탁에 상을 차리고 이런저런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예의 바른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죠. 어머님, 반찬 하나하나가 정말 맛있어요. 직접 다 하신 거죠? 뭐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한 거지요.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젓가락을 천천히 움직이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고 전 그때부터 속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나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요.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참을 수 없어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거리를 지나 안방 앞을 지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방 안 그곳엔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손엔 분명히 책상 위에 놓아뒀던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 너무도 또렷했어요.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눈을 의심했어요. 그 순간 예비 며느리도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여기 놓여 있길래 그냥. 대답도 제대로 듣지 않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을 제자리에 놓으며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진짜 그날 이후로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예비 며느리가 통장을 훑어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하고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집안에 설치된 작은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천장 모서리에 달린 카메라 언제 한번 점검 삼아 달아놨던 건데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녹화 영상을 돌려보며 예비 며느리가 앉아있던 시간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장면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예비 며느리는 분명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통장을 꺼내 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호기심보단 뭔가를 꼼꼼히 확인하는 듯한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들을 불러 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 지난번 내 여자친구 혼자 왔던 날 내가 좀 이상한 걸 봤어. 이상한 거라니?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CCTV를 확인했거든. 근데 그 아이가 내 방에 들어가서 통장을 열어보더라. 뭐? 진짜야? 아들이 잠깐 놀란 눈치를 보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전자레인지 위에 있어서 본 거 아닐까? 무슨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방 안까지 들어와서 책상 위 통장을 꺼내보고 있었다니까. 에이, 엄마. 너무 예민하게 보신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 그냥 호기심이었겠지. 아들의 반응은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을 만큼 태연했습니다. CCTV 영상까지 보고도 별일 아니라는 말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던 걸까, 정말 그냥 우연히 본 걸 수도 있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다시 예비 며느리가 혼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혹시 또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요, 또 오겠다고요. 네,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이 자꾸 생각나서요. 이번엔 제가 과일 좀 더 사갈게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정성껏 차려준 밥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예비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집 구조가 정말 좋네요. 아휴, 무슨 구조가 좋아요. 오래된 집인데. 아니에요. 주방이랑 거실이 연결된 것도 좋고 방도 3개나 있고 위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살다 보니 여기 자리 잡은 거죠. 교통은 그럭저럭 괜찮긴 해요.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단순한 칭찬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다시 의심이 피어오르려는 걸 애써 눌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믿어보자고 한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있었으니까요. 여긴 진짜 신혼집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햇빛도 잘 들고요. 신혼집은 알아서 구해야지. 이 집은 내가 사는 곳이야. 예비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저는 묘하게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을 본다는 게 아니라 집을 흘깃 훑어본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비 며느리는 마치 우리 집이 자신의 집이 될 거라는 듯 말끝마다 집, 자산, 위치 같은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단도직입적인 요구는 없었지만 그 말투 속에 담긴 의도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죠? 글쎄요, 부동산에 물어본 건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 위치면 투자 가치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된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그 관심의 방향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집이 있으면 참 든든할 텐데요.
그래도 결혼 준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도와줄 형편은 안 돼요. 어머님 말씀은 늘 겸손하세요. 근데 저는 어머님처럼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집 구조, 방개수, 주방 가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하는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엔 결혼 전에 재산 문제도 다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고요. 그건 알아서 할 문제지 그쪽이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계속되는 언급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정색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는 척만 하고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들이 괜한 오해였기를 바랐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과 나누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 소소한 일상도 얘기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연락도 줄고 대화도 건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 이런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랑에 빠진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아이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마주 앉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집 근처 국밥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그간 꼭 참고 있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재산 이야기며 집 얘기를 자꾸 꺼내는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 여자친구 말이야. 요즘 집이니 재산이니 하는 얘기를 자꾸 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아들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제 눈을 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투명하게 미리 조율하는 게 좋아. 괜히 나중에 오해 생기는 것보다 나아. 아들이 그 아이의 말을 이렇게까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왜 이리 서글프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재산이나 조건만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라고 사랑과 배려, 신뢰가 우선돼야 오래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의 입에서 돌아온 말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진짜 너무 꼰대처럼 굴어. 요즘 세대 생각을 좀 이해해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빈 방 안처럼 공허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것, 자식한테 짐되지 않으려고 준비해둔 제 삶의 결과가 투명하게 미리 조율해야 할 조건처럼 들리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아이 앞에서 집 이야기, 재산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절감했으니까요. 이제는 제 속마음도 자식 앞에 쉽게 꺼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상결내는 것 보기엔 무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양가 부모가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를 맞췄죠. 하지만 저는 그날 자리에서도 느꼈습니다. 예비 며느리 쪽 어른들의 말투며 태도가 어쩐지 계산적인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 결혼 너무 서둘러 끌고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 후 들렀을 때였습니다. 슬그머니 청첩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청첩장 곧 나온대. 벌써? 디자인이랑 문구는 나한테도 보여주지 그랬니? 아, 그거 수진이가 다 알아서 했어. 예쁘게 나왔을 거야.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청첩장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보여주지도 않은 시안, 이미 인쇄가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웨딩홀 예약까지 모두 그들끼리 결정한 상황. 섭섭한 마음이 올라오는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컸구나. 내 손 안에 있던 아이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서운함과 허전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괜히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평생을 제가 챙기고 결정하고 길잡이 되어줬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 의견 하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척척해 나가는 걸 보니 문득
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초대하고 싶은 지인 몇 분의 이름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네 친구들이었고 제 아들 자랑도 하고 인사도 드릴 겸 꼭 뵙고 싶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몇 분만 초대하려고 명단 좀 써놨는데 그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을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했어. 양가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하려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지거나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그들의 선택이니 형식이나 규모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친구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이야, 너 아들 결혼한다며? 근데 청첩장은 안 줘? 날짜도 몰라서 걱정했잖아. 저는 큰 설명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래.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기로 했대. 마음으로 축하해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작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쁜 며느리라고 여기고 있었는지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랑하고 싶을 만큼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일까요? 그 작은 기회조차 제게 허락되지 않은 게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시기에 지인을 통해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비용의 절반을 어머님이 부담하신다. 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온 겁니다. 처음엔 그냥 잘못 들은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 입에서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슬슬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 아들과도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진행된다고 들었기에 그까짓 비용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속으로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속마음일 뿐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고 확정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당연한 사실처럼 하고 다녔다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내 이름을 달고 나도 모르게 퍼져나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캐묻거나 따지고 들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직접 내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괜히 이를 키우면 더 복잡해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한두 마디에 흔들릴 정도로 제가 약한 사람은 아니고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에 신경을 쓰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도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장을 봐두고 따뜻한 국이랑 몇 가지 반찬을 준비해 놓은 날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별다른 연락도 없이 오후에 집을 찾아왔고 저는 어색하지 않게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지만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는 주변을 둘러보는 눈길이 잦았고 마치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뜬금없는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집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빠한테 물어봐도 자꾸 대답을 피하네요. 저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례하고 예민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아이는 천연덕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 말투는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바로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이가 문을 잘못 열고 들어온 순간처럼 순간적으로 표정에 당황과 불쾌가 뒤섞인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었고 설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없이 자리를 옮겼고 그 이후 대화는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셋이 둘러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예비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걸 눈치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온 게 있어. 그래, 뭔데? 신혼집 말이야. 대출이 생각보다 어렵게 됐어.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도 높아졌고. 그럴 줄 알았지. 요즘 다 그렇다더라. 그래서 좀 어려운 부탁인데 엄마 친명의 일부를 내 앞으로 돌려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찻잔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아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엄마, 잠깐만. 일단 얘기 좀 들어봐. 엄마가 내 앞으로 명의를 조금만 넘겨주면 대출 심사가 훨씬 수월해진대.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상황이 참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한 거 모르는 바 아니야. 하지만 그걸 해결하자고 이 집 명의를 넘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머님께 피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면 그냥 도와주시는 셈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말투와 눈빛이 변하는 걸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정중함은 느껴지지 않았고 당연함과 불쾌함이 뒤섞인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시면 저희 이 결혼 못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신발도 대충 신은 채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지금 그렇게 나가면 예비 며느리는 말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현관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문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이 그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인데 이런 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결혼이란 게 도와달라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책임지는 법부터 배우는 거다. 알겠어.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이후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없이 흘러간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역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다시 연락하겠지 싶었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이럴 일이야? 뭐가? 그냥 그깟 진명이 하나 안 해줘서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몰라? 그깟이라는 말, 너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니? 엄마는 늘 그래. 자식이 부탁하면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닌가? 나는 너희한테 평생 할 만큼 했고 지금도 아끼는 마음 변한 적 없다. 하지만 선 넘는 부탁은 아니란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대답이었겠지만 제 입장 역시 바뀔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요즘 너무 지쳐 있어. 엄마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그 아이가 진짜 무엇을 위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단호하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오래 남는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의 말투, 표정, 그리고 예비 며느리의 태도까지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그 감정이 너무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저 결혼 준비 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갈등이라 치부하기엔 그 아이가 보인 관심과 말투, 그리고 아들의 반응 속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낯설미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깟 명예 하나 안 해줘서 이 사단이 났다고 말하던 아들의 목소리는 진심이라기보다 어디서 주입된 듯한 말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던 제 아들은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말을 쉽게 내뱉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아주 근본적인 신뢰 그리고 진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어딘가에서 조작되고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되자 가슴 한가운데로 묵직한 불안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밀어붙이게 두는 건 단순히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해 본 적 없던 탐정사무소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직장, 학교, 그리고 아들을 통해 들은 세세한 정보들까지 저는 종이에 또박또박 적어 한 장 한 장 정리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자료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틀린 정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기억을 되짚고 한 번 적은 것도 다시 확인해가며 준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정했고 바로 만나 뵙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찻집. 사람들의 시선이 적고 말을 나누기에 딱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찻집 구석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탐정은 제가 앉자마자 검은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회색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파일의 두께와 묵직한 느낌에 저도 모르게 손끝이 긴장됐습니다. 말씀하셨던 분, 확인해본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은 등록된 게 없습니다. 해당 분야 협회나 자격증 발급기관 어디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떴습니다. 없다고요? 아들한테는 2개나 있다고 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직장도 확인해봤는데 정규직이 아니라 단기 계약직으로 3달 근무한 기록만 있습니다. 정식 채용 이력은 없었고 퇴사한 이후엔 공백이 꽤 깁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자필 이력서처럼 보이는 문서들과 인터넷 캡처, 확인서 복사본, 사진까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력도요. 학교 다닌 건 맞습니다. 다만 졸업은 하지 않았고 중간에 자퇴 처리가 된 걸로 나옵니다. 제가 아들에게 들었던 말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명확히 졸업했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고 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었을 땐 아무 의심 없이 믿었기에 지금 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장 또 한 장 자료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감정을 섞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서류를 다 확인한 뒤 저는 조용히 파일을 덮고 가방에 넣으며 저는 속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문제라고, 지금부터는 한 사람의 엄마로서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경험을 가진 어른으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아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곁에 두려는 건지 그 본질을 냉정하게 따져볼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칠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받아든 그 두툼한 조사 파일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며 이걸 아들에게 어떻게, 어떤 말로 전해야 할지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괜한 의심이나 오해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혼자 집에 왔을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조용한 거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테이블에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봉투를 열고 탐정이 정리해준 주요 내용이 담긴 문서 몇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안엔 자격증 조회 결과, 직장 이력, 학력 확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력 말이다. 자격증은 등록된 게 하나도 없고 직장도 정규직이 아니라 3달 계약직으로 일한 게 다야. 학교도 졸업한 게 아니라 중도에 자퇴한 걸로 나왔다. 아들은 종이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요즘 그런 건 다들 그래. 뭐가 다 그래? 솔직히 요즘 이력서에 좀 보태고 꾸미는 거 특별한 일도 아니야.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사람이냐는 거지. 그 말에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 아들의 반응이 무언가를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보다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는 그걸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결혼이란 건 서로 신뢰로 시작하는 거야. 기본적인 사실조차 거짓으로 꾸민 걸 요즘 다 그렇다는 말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거야. 아들은 말없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이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은 통하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이 장 보러 다니던 이웃이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시장 반찬 가게 주인은 괜히 말을 돌리며 안부만 묻고 돌아섰습니다. 무언가 퍼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걸까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고 친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이야,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긴 한데, 수진이, 그러니까 내 며느리 될 애가 주변에 좀 이상하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어떤 말을? 뭐, 혼인 준비 과정에서 어머님이 너무 자꾸 개입하신다나 뭐라나, 그냥 너를 좀 까다롭게 얘기하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진위를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보다 결혼 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뢰를 쌓아가야 할 사람이 뒤에서 이런 말을 흘리고 다닌다는 것이 더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 걸음 더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제 입으로 해명할 필요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라는 걸 저는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작은아버지 댁 큰며느리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난주 가족 모임 왜 안 나오셨어요? 다들 걱정 많이 하시던데요. 가족 모임이요? 무슨 모임 말이에요?
아니, 수진 씨가 잡은 자리요. 이모님도 오시고, 삼촌도 오시고, 작은아버지도 다 모였어요. 수진 씨가 어머님 많이 아프셔서 참석 못 하신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그런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연락을 주지도 않았고 알려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프긴요. 그런 얘기 누가 그렇게 하던가요? 저는 그냥 수진 씨 말만 들었어요.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신다고 해서 다들 진짜 걱정했죠.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제게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모님, 작은아버지, 삼촌, 조카들까지 다 불러 가족 모임을 만들고 저만 쏙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몸이 아프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자리를 정리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의도적인 배제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주변 가족들이 하나둘 알게 되면서도 정작 저에게는 누구 하나 조심스럽게 묻지도 않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그만큼 자연스럽게 말솜씨 좋게 돌려가며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뜻이겠죠. 저는 별다른 말도 없이 그날 하루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화낼 이유도 없었고 해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결혼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릅니다.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한 건 아무런 전조도 없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집에 들러 늦은 저녁을 먹기도 했고 주말마다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며 이것저것 집안일을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요즘은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오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반나절이 지나야 짧은 답장이 한 줄 왔습니다. 언제쯤 얼굴 한번 볼 수 있겠니? 요즘 회사가 바빠서 그래요. 좀 지나면 시간 나요.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바쁘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저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요. 아예 방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 흔한 밥 먹었어요. 한마디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엔 냉장고를 열면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이 비워져 있었는데 요즘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식탁 한편에 아들 전용 그릇으로 두던 것들도 하나둘 치웠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지만 목소리는 무심했고 마치 의무적으로 응대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말엔 시간 괜찮니? 집에 잠깐이라도 오면 좋겠는데. 그날은 수진이랑 약속 있어요. 다음에 볼게요. 다음 은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굳이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애써 연락해봐야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말뿐이고 예전처럼 웃으며 안부를 묻던 그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방 창가에 서서 바깥 골목길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들어설 것 같지 않은 아들의 발걸음을 상상하며 오늘도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다가 걸려온 전화였기에 받는 순간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진 않았지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시간 괜찮다. 어디서 보자니? 시내에 있는 한식당 예약해뒀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도 나오는 데예요. 그날 저는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다는 기대 때문인지 괜히 거울 앞에서 머리도 몇 번이나 다듬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두 사람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뚝뚝한 표정이었고 예비 며느리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자리 불편하지 않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잠시나마 안부를 나누며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국과 반찬이 차려지고 서로 젓가락을 들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댁은 저희한테 별로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젓가락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반찬만 뒤적이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눈을 맞추지도 않고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뭐 특별히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드린 것도 다 거절당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불편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말투는 사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본인의 말을 방어하기 위한 의례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단단히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반찬을 건드리기만 했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말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들으라는 듯 계산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 조금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그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움을 받았던 부분에서 계속 거절만 당했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에는 양가가 같이 노력해서 결혼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엄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단지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족이 되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서로가 양보하고 같이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예비 며느리는 그 대화 내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대화가 아니라 결정을 강요하는 분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식사는 거기서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았고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은 채로 자리만 지켰습니다. 묘한 분위기 속에서 밥상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수가 줄었고 젓가락질도 뜸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반쯤 거두고 있었고 아들은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망설임도 애둘러 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직설적으로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이 결혼은 잘 풀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정면을 응시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 그대로 도와주시면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 말 무슨 뜻으로 하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결혼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건 어머님께서 협조를 안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아예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셨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았을 거예요. 진명이도 그렇고 결혼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저는 말없이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투는 공손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전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엔 책임을 돌리는 기색이 역력했고 지금이라도 협조해달라는 말은 안 해주면 모든 책임은 어머님 때문이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럼 도와드리면 그때부터 가족이 되는 겁니까? 가족은 지금도 될 수 있는 상태잖아요. 다만 서로가 조금씩 손을 내밀면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말끝마다 도와달라는 말이 나왔고 도움의 조건이 있어야만 결혼이 성사될 수 있다는 식의 흐름은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는 조용히 정리되었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과연 성사되어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을 더는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번엔 그 안에 어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님, 확인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직접 뵙고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약속 장소는 이전과 같은 찻집이었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지만 이번엔 그곳에 앉기까지 마음이 한결 무거웠습니다. 자리에 앉자 탐정은 검은 봉투 하나를 꺼내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인화된 사진과 정리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과거 이력입니다. 수진 씨는 몇 년 전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등록된 근무지와 당시 사용했던 예명이 일치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과 문서를 넘겼습니다. 사진 속엔 화장과 복장이 눈에 띄게 화려한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보고서에는 근무 시기와 위치 그리고 유흥업소 업태 정보까지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수진 씨는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 같은 거주지에 출입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추가 사진이 제공됐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남성과 함께 건물에 들어서는 수진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거지 주소와 출입 시간, 동선이 자세히 적힌 자료까지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천천히 한 장씩 넘겨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놀라움보다 앞선 건 이걸 이제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슨 마음으로 우리 가족 앞에 서 있던 걸까? 아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감정은 억제했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봉투는 서랍 깊숙한 곳에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느낀 것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해봤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비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말투는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고 태도에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날짜는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 준비돼 있어요. 그 말 속엔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저는 단지 통보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제 반응에 상관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머님은 빠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는 식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자꾸 말을 아끼세요? 수진이도 많이 불편해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잖니. 나는 천천히 더 지켜보고 싶을 뿐이다. 엄마가 너무 민감하세요. 이런 걸로 괜히 트집 잡으면 다 어그러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감하다. 그 아이가 보여준 거짓과 태도,
제가 확인한 사실들을 모두 무시하고 그저 제 반응만 문제 삼는 아들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눈앞에 뭘 들이밀어도 못 알아보는구나. 하지만 그런 말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철저히 눌렀고 그 대신 제 계획대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리된 증거를 책상 위에 하나씩 꺼내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도 감정 섞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번 들르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별말 없이 알겠다고 했고 퇴근 무렵이 되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만큼은 차 한 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실 대신 작은 방 안 책상 앞에 아들을 앉혔고 말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내가 몇 날 며칠을 망설이며 정리한 봉투 그 안에서 한 장씩 아주 천천히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꺼낸 건 사진 한 장.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낯선 남성과 함께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날짜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사진. 편한 옷차림으로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나란히 식당에 앉아 식사하는 장면까지. 그건 단순한 지인 사이의 모습이라 보기엔 지나치게 친밀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제가 아무 설명 없이 종이를 꺼낼 때마다 아들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은 인쇄된 자료 뭉치였습니다. 이름 옆에 적힌 유흥업소 상호 근무 기간 당시 사용했던 가명. 프로필 사진이 붙어 있는 페이지는 일부러 마지막에 꺼냈습니다. 사진 속 화장과 복장 그리고 자세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설명이 되는 종류의 자료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의 과거다. 그리고 현재야. 아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은 자료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 안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만큼은 설명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 자료를 끝까지 넘기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릴까봐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 흐르는 침묵은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사진 몇 장, 종이 몇 장이 전해주는 진실은 지금껏 아들이 믿어온 감정을 단단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책상 위를 응시하던 아들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주저앉듯 내려와 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먹였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어도 호소해도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마주한 아이에게 더는 감정도 따뜻한 위로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그저 진실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사진과 자료를 전부 가지고 간 건 아니었지만 핵심적인 사실은 분명히 입으로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들은 돌아와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건 다 정리한 일이다. 왜 지금 와서 그걸 들추냐? 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끝난 일인데
왜 시어머니가 그걸 파서 이 상황을 망치냐? 는 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적인 반응, 즉흥적인 말 한마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실이 드러났고 이 결혼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이 없던 아들이 어느 저녁 조용히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걸로 됐다. 아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갈등했을지 말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다 보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되었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선택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가 살던 오피스텔의 이삿짐 센터 차량이 잠깐 정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마지막으로 전화 한 통만 있었고 그녀는 정리할 건 알아서 하겠다. 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걸고 준비하던 결혼은 그렇게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는 바뀌었고 직장도 정리한 듯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고 아들과의 인연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도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그 후로는 가끔 주방에 있는 저에게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그땐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너진 결혼보다 무너질 뻔한 인생을 다시 세울 기회가 남았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혼자 지냈고 저도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한 만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가 들뜬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데리고 오너라. 밥상은 내가 차릴게. 그날은 이른 저녁부터 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맞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과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입은 옷차림, 낯가림 없이 밝은 인사. 첫인상만 보면 크게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고 나서 문득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목에 붙인 하얀 파스.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이 좀 안 좋으세요? 파스를 붙이셨네요. 그 순간 그 아이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 목에 문신이 있어서요. 처음 뵙는 자리라 가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문신이라는 단어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걸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태도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잇기 전 눈치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워낙 흔한 거라 어머님도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요즘 세대와는 조금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라 놀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해 주세요. 그 아이는 다시 한번 웃었고 아들은 괜히 물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엄마, 이 친구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천천히 지켜봐 주세요. 저는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놈의 아들놈은 맨날 이렇게 특이한 애만 데리고 오는 걸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식탁 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 낯선 사람, 그리고 여전히 조심스러운 아들의 표정까지. 이 풍경은 몇 년 전 어느 날의 장면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식사를 마친 뒤에도 싹싹하게 식기를 정리했고 주방으로 접시를 가져가는 손길에 어색함보다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정쩡한 웃음이 오갔고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진심이냐? 네, 엄마,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거실 안으로 들어오는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첫사랑을 데려온 그 아이가 지금은 조금은 어른이 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둘러 판단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이력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서로가 정말 잘 맞고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냥 둘이 좋다면 좋은 거겠지.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제발 이번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기를 부탁이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전제로 시작된 인연이라 해도 그 안에 숨겨진 의도와 태도는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그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고 함께할 사람이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만으로 모든 것을 감쌀 순 없었습니다. 때론 침묵이 그리고 묵묵한 확인이 가장 강한 보호가 되기도 하더군요.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갔고 상처는 남았지만 또 시간이 덮어주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과 마주한 아들을 보며 이번엔 굳이 앞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좋다면, 정말 서로를 아끼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부디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평범하게 잘 살아가 주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음 한켠이 무거운 날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현명한 사랑은 지켜보되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